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시골지의 독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라고 하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 보이시죠? 이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책은 제가 은평구의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알게 된 전병길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병길쌤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지금은 폐간이 됐는데 자연과학 그 전문 잡지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월간 자연과 생태라고 하는 잡지 기자로도 활동하셨고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구조도 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은 서울의 이제 도시공원, 모 도시공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도시공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봤던 식물, 또 뭐 그런 동물들, 조류, 뭐 이런 것들을 쭉 근무하시면서 보면서 이제 조금, 이거를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살짝 쉽게 풀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공원에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한다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그 변길쌤이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패친인데, 그 변길쌤이 이렇게 포스팅 올리셨더라고요.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아는 지인의 책이니 바로 주문을 했죠. 그래서 귀국 후에 한참을 까먹고 있다가 집을 막 청소하던 중에 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제 도착하고, 그 책 주문했는데 엄마가 어디다 놔두셨을까? 막 이렇게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 또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니 어떤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읽었고요. 틈틈이, 사실은 이제 어린이 교양 책이어서 저는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나름 학부 전공이 생물학이었고 또 그 생물학 안에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잖아요. 뭐 식물, 분류학 뭐 등등 배우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 제가 많이 까먹었기 때문이죠. 식물 지식이 뭐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머리 한쪽에 딱 들어와서 한쪽을 다 날라갔다.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린이 책이 저한테 잘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어린이 책이지만은 어, 내용이 깊어요. 이 저자분들께서 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쓰시잖아요. 서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이 어린이 도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가운데 되게 재미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 본문 가운데 그 소주제가 이제 동물을 타고 퍼져나가는 식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바위 위에 똥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연녹색 바탕에 작은 검정씨가 점점이 박혀 있고 마치 키위를 짜서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먹지는 말래요. 이 병길쌤이. 왜냐? 본인이 직접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신선하지만 제법 소화가 잘 되었는지 단맛은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담비라고 하는 동물, 족제비과의 담비라고 하는 동물이 다래를 먹고 싼 똥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 책에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의 경험, 실제로 수집하고 보고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를 알기 쉽게 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프로다. 똥을 이렇게 직접 드시는 모습, 드시는 그런 내용을 딱 봤을 때 이분은 정말 프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재밌게 봤고요. 뭐,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몇몇 이제 좀 요소가 있었는데, 뭐 하나씩 그냥 쭉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적어놓은 걸 토대로. 자, 식물은 겉보기에는 동물에게 뜯어 먹히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싫으면 밀어내고 또 어떤 동물들에게는 먹을거리를 준다. 식물은
생태계를 지배하는 생물이다. 라고, 이제 이런 단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진화론을 100% 이렇게 믿진 않습니다만,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가 창조가 되고, 창조가 되고, 이렇게 식물, 동물, 이 순서, 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먼저 식물, 동물, 인류.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식물이 가장 이 모든 생태계의 도미넌스라고 하죠. 가장 근간이 된 거죠. 지배를 하는 그런 생태계의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식물이. 그래서 사실 동물에게 매번 이렇게 뜯어먹히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식물이 모든 우리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 요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생태계를 지배한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공룡보다 오래가 됐죠. 우리가 공룡 다 좋아하시죠. 주라기 공원 영화 다 좋아하시고 할 텐데 공룡보다 오래된 게 식물이고 또 식물 화석인데 그 오래된 식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제 화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구상에는 특정 동물 무리들이 사라지거나 또 아니면 드물어졌던 그 시기가 총 20번 정도가 대략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완전히 대멸종을 일으킨 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리학자들이 파악하기로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존재했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멸종이 있다라고 하면 기후변화나 이런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제일 크겠죠. 생물 대멸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역사 가운데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그 다섯 번의 대멸종 그 시기에 전후로 살아온 나무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 조상은 약 2억 7천만 년 전 고생대의 페름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 화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대요.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 본문 내용 중에서 그래서 중생대가 끝나면서 은행나무는 대멸종의 시기를 한번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학자들은 이때 은행나무가 이제 그때 화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화석 그 중생대가 끝나는 시기에 은행나무 화석만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이제 다 멸종을 했구나 대멸종으로 다 사라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그 생명력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화석만 발견되는 것이 아시아에는 살아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의 이제 답사나 이런 걸로 왔던 17세기 이후에 서양 식물학자들이 이제 이 아시아권에 왔을 때 그 은행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아니 이럴 수가. 고대에 있었던 이런 은행나무 화석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서양으로 가져가서 지구 거의 모든 전역에 지금 퍼져 있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공룡보다 오랜 식물 화석, 은행나무. 였고요. 은행나무는 고대 식물 종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토막 상식으로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1100살이 된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은행나무가 이 1100살이 됐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0호라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 12월에 양평을 갈 일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제 친구도 있습니다. 유튜브로 양평 부부라고 해서 좀 유명한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다른 일로 이제 가는데 그 친구도 만날 텐데 여기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영문사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거 혹시 해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해거리라고 하는 뜻은 단어는 해거리의 뜻은 해에 따라서 씨앗을 아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씨앗을 거의 만들지도 않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해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만들었다가 또 조금 만들었다가 하는 거죠. 참나무나 이렇게 도토리를 하는 애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 이런 용어도 사실 몰랐어요. 야, 나무가 해거리라고 하는 걸 하는구나. 매년 같은 정도의 씨앗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해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구나. 좀 의도적으로.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뭐 가설이라고 하기보다 가설이죠. 뭐가 딱 정답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동물의 식탁이 풍성해지면 문제가 있대요. 동물들이 배불리 먹고 겨울을 잘 지내면 내년 봄에는 새끼를 더 많이 낳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해 가을에는 그 새끼들이 자라서 도토리를 더 많이 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거 너무 많이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데, 물론 이 씨앗이 퍼져서 이제 자기네들 종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거긴 하지만, 여러 나무, 자기네들 이제 종족이 많이 퍼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씨앗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은 씨앗을 또 너무 많이 만들면 또 그만큼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를 좀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해걸이라고 하는 그런 생리 현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물학자들은 이런 해거리 현상이 어, 그 식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자는 이 해거리 현상이 식물이 자신의 씨앗을 먹는 동물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멧돼지가 도시에 종종 출현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 이유 중에 도토리가 적은 해에 보통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저자의 경험이 담긴 그런 사례였어요. 또 다른 이제 이유, 해거리 현상은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나무나 잣나무가 바람으로 이제 꽃가루를 날리는 꽃을 가진 이제 식물인데, 바람은 아시겠지만 이제 풍매화, 꽃은 풍매화라고 하죠. 바람은 이제 곤충이 꽃가루를 갖고 이게 수정까지 이렇게 하는 그 꿀을 빨아먹고, 그 꿀을 빨아먹을 때 이제 묻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 정자와 그 뭐라 하냐, 수술과 암술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꽃가루.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지. 수술에서 나오고 꽃가루가 이제 다른 암술에 이제 묻혀가지고 다양한 또 이게 씨앗이 퍼지는 건데, 곤충은 되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A에서 B 포인트로 싹싹 이동을 하잖아요. 꽃에서 꽃으로, 나무에서 나무. 그런데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그 꽃가루를 날리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꽃을 한 번에 많이 피워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꽃가루 바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해마다 계속 많은 양의 도토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매년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좀 에너지가 지치고, 뭐 양분도 좀 쌓아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매년 이렇게 출산하는 어머님 분들도 계셨지만은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진 않죠. 사실 생리학적으로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양분이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나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씨앗을 확 매년 이렇게 내버리면은 굉장히 본인의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다음에는 쉬어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고 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해거리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사실은 두 개 다 포함된 이유가 저는 이 두 개가 다 그 자연스럽게 그 두 개 다 전부 맞는 이야기 같아요. 뭐 하나가 정답이다가 아니고 그 두 개가 다 영향을 받지 않나, 어떤 나무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 커피는 카페인이 많은 물질이죠. 이게 카페인이 어, 원래는 이제 동물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는 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원래는 피곤한 동물에게는 깨어있게 하는 자극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카페인은 생물의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곤한 동물들에게 자극을 줘가지고, 뭐 그런 물질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각성을 하니까요. 근데 원래는 커피나무가 동물들을 막으려고 만든 독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나무는 어린 잎에 카페인을 모아둬서 곤충이나 민달팽이, 뭐 이런 벌레들이 어린 잎을 갉아먹으면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물질 카페인을 흡수하게 자연스럽게 먹기 때문에 성장을 어렵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피 나무는 카페인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어린 잎에 이렇게 몰아 넣어서 그거를 먹는 포식자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유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우리에게는 각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또 이렇게 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카페인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세포 성장을 세포 분열을 방해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다 큰 성인들한테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부모님들 어린애들에게 카페인 마시지 말라고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막 다양한 글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카페인은 생물의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에게 각성도 시켜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성장을 하는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런 지식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지식. 실내 공간으로 옮겨온 식물들이라고 하는 이제 소주제에 다소 건조한 그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다육식물 식물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산세비에리아라고 하는 식물이 공기 정화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 정화에 탁월한 능력, 이 산세비에리아를 홍보하려고 쓴 책은 아닌데 저는 여기에 꽂혀 있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식물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새집 증후군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 접착제나 방부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유독 물질이 계속 벽이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독 물질을 잘 흡수하는 식물이래요. 산세비에리아. 그래서 새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집도 이런 거 산세비에리아를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의 장점 또 하나는 다육식물, 산세비에리아 같은 다육식물의 특징은 수분을 잃지 않으려고 밤에 호흡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면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뱉는다는 거잖아요, 식물은. 그래서 밤에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마시고 광합성 작용 하는 거지. 아니지. 얘네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그런 작용이 광합성인데 빛이 없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미리 저장해 놨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서 어쨌든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밤에 호흡을 하면서 뭐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것도 흥미로웠고요. 자, 그리고 사막에도 꽃은 핀다. 이거는 또 역사 얘기도 좀 있었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1월 추운 날에 철쭉을 키워서 활짝 핀 꽃을 왕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1월 추운 날에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1월 추운 날에 철쭉을 키워서 활짝 핀 꽃을 왕에게 올렸다고 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했을까? 요즘에는 유리 온실이 있잖아요. 유리 온실. 뭐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 옛날에는 온돌방에 흙을 채우고 남쪽 방향으로 문을 낸 다음에 문에는 또 기름을 먹인 한지를 붙여서 빛을 발아들이는 그런 온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상납을 하기 위해서 좋은 뭐 그런 신기한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돌방에 지금으로 치면 유리 온실 같은 경우를 온돌을 우리 한옥에 만들었다고 하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흥미로운 제가 전혀 몰랐던 그런 식물의 이름이라든지 또 식물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교육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병길쌤께서 제가 볼리비아에 있는 걸 아시거든요. 볼리비아에 있었던 걸 아시는데 그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 또 이제 하나의 예시로 나오는데 이게 볼리비아 산악지대의 절벽에 서식하는 이래 선인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또 볼리비아 산악지대에 있는 원숭이 꼬리 선인장 하면서 원숭이 꼬리 선인장의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길어요. 사진을 보니까 원숭이 꼬리 선인장은 선인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하나가 길게 원숭이 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그런 선인장이거든요. 볼리비아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보시면서 볼리비아네 이렇게 글 쓰시면서 제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뭐 해보고요. 그런데 자, 제가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단순하게 어, 이런 독특한 식물이 있어요. 되게 흥미롭지요. 이 수준을 넘어서 지금 기후변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 무분별한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좀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 식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금오선인장이라고 하는 그 선인장이 있다고 해요. 고향은 멕시코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남미 멕시코. 그래서 근데 이 금오선인장이 뭐 이런 동그란 크기의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여러 식물원에도 볼 수 있고 우리 뭐 지금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고향 이 원산지인 멕시코 산악 지역에 댐을 설치했다고 하죠. 그 자생지에 댐을 설치해가지고 댐이 설치된 이후에 이슬이 내리는 말이 되게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인장이 이슬을 계속 맞다 보니까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멸종되게 된 거죠. 선인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을 건조한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근데 거기에 댐을 딱 설치하는 순간 이제 그 주변 지역 환경이 쫙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식물이 이제 막 득세하겠죠. 그런 수분이 필요한 애들이 득세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선인장 같은 그런 류는 이제 멸종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었고 튤립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예예요. 우리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 떠오르는데 튤립 되게 아름답잖아요. 우리 튤립 뭐 축제도 있고 막 한국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튤립 같이 크고 화려한 꽃은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워낙 이제 이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품종 개량을 하죠. 조금 더 크고 화려하고 특이한 모습으로 튤립을 계속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되게 즐거워요. 우리 눈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자, 흥미로운 점, 저자가 얘기하는 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심어왔고,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하면서 그 튤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길어 온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 튤립이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워서 곤충을 불러들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 튤립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쁘게 자라고 화려하게 자라서 꺾여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운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량된 식물들은요, 향기를 발산하고 향기를 내고 꿀을 만드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적응이 강해요. 얘네들이 전 진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전 진화합니다. 적응이라고 봐요. 나의 튤립이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쫙 몰고 가니까, 품종 개량을 하고 쫙 가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튤립의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뭐,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이렇게 피우고, 뭐, 이렇게 꿀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된 거고. 그래서 흥미로운 거. 지금 인위적으로 심어 놓은 튤립에 찾아오는 곤충들이 많이 없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 곤충들은 진짜 많아요. 특히 제가 볼리비아나 아니면 여기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 진짜 벌레 곤충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어디를 가든 막 날라다니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그런 튤립 축제라든지 이런 꽃 축제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곤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두 가지겠죠. 그 약을 쳐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적응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그런 거를 안 만드니까 곤충들이 덜 꼬이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또 이제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문구가
이랬어요. 곤충들이 코를 대고 킁킁거려도 향기를 맡기가 쉽지 않다. 자연에 없을 것 같은 기묘한 색과 모양을 자랑할 뿐이다. 튤립들이. 무리지어 심어 놓으면 사람이 감상하기엔 되게 좋지만 동물이 보기에는 사막처럼 황량해 보일 것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우나 동물들 시각에서는 사막처럼 황량해 보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사람 보기에만 좋은 개량된 식물보다는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가는 식물을 더 많이 가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와, 맞아요. 정말 물론 동식물의 뭐 인권 그 권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식물들이 뭐랄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정말 되게 사막처럼 황량해 보일 것 같아요. 이 인간이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쨌든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단품종을 쫙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 어떤 병충해나 바이러스가 한번 확 돌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해야 되는데 참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아시겠지만 최근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죠. 두 가지 이유라고 해요. 소나무 위기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국제적 교역이 증가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하는 그런 제선충 이렇게 나쁜 벌레들이 있는데 소나무 제선충이 선충 이게 와가지고 유입이 돼가지고 국제적 교역을 하면서 이게 와가지고 이제 소나무를 굉장히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소나무를 봤을 때 하얀 명찰을 달고 있으면은 그게 그 소나무 제선충 예방 주사를 놓았다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기후변화겠죠. 더 따뜻해진 한반도에 소나무는 추운 데서 잘 적응하는 친구들인데 한반도가 더 따뜻해지니까 소나무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하늘로 쭉쭉 뻗은 그 바늘 임나무로 대표적인 메타세퀘이어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메타세퀘이어가 대략 60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존재했다고 해요.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그 600만 년 전에 존재했었는데 지금까지 한반도가 뭐 몇 번의 이렇게 기후 큰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적응하지 못했고 사라졌다고요. 그럼 지금 있는 메타세케이어는 뭐죠? 중국에서 들여와서 심은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있을 때, 기후 변동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물들이 멸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소나무가 점점 또 멸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뭐 열대우림 얘기도 있고요. 열대우림도 좀 재밌었는데, 네. 생태학자들은 열대우림을 젖은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젖은 사막. 왜냐? 열대우림 생각하면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망그로브도 있고 1년 내내 쏟아지는 햇빛과 많은 비가 있는 다양한 식물의 천국이죠. 지구 생물 중 절반 이상이 열대우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살펴보니 우리나라 산을 보면은 낙엽이 두껍게 쌓여서 균류하고 다양한 미생물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분해한다고 해요. 그 지층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데 열대우림은 덥고 습하잖아요. 덥고 습한 기간이 되게 또 길잖아요. 그래서 잎이 땅에 딱 떨어지면은 한두 달 내로 확 분해가 된대요. 그 온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그 분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죠? 아시겠지만. 그 모든 활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 효소 이런 것도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분해하는 효소의 그 적정 온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너무 높으면 이제 또 안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높아질 때 이게 굉장히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열대 식물은 이런 영양 물질을 이제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덥고 습한 그리고 또 비가 자주 내려오니까 흙이랑 같이 쓸려 내려가지고 영양 물질 자체가 흙에 거의 남아 있지가 않대요. 많이 없대요. 우리 이런 한반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온대에 비해서.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영양물질이 흙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런 열대우림을 보고 젖은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되게 재밌는 그런 용어, 젖은 사막. 되게 흥미로운 용어가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네, 선인장이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요? 수입해서 왔죠, 수입해서. 죄송합니다. 수입, 수입을 한 거죠. 다른 나라 그 국제 교육이 증가하면서 선인장 같은 이런 관상용으로 굉장히 좋은 식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키워보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선인장. 이게 맞는 유리 온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선인장을 거기서 키우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추운 데서 또 선인장을 키우다 보면 또 선인장도 알아서 또 적응을 할 거고. 사실 선인장은 제가 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보니까 우유니 사막에 선인장이 있거든요. 그 한복판에. 잘 커요. 진짜 건조한 곳인데 추위하고는 상관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왜냐하면 사막에 온도차가 완전 급격 엄청 나가지고요. 낮에는 진짜 덥고 밤에는 진짜 영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정말 춥거든요. 근데 선인장은 잘 버텨요. 그러니까 선인장은 어디에나 갖다 놔도 잘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인장 심어놔도 잘 크는 애들 이유가 뭐 물론 다른 그 원래 자생지보다는 뭐 덜 크고 쉽진 않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 버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워낙 선인장이 그 생명력이 강한 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제목은 이건데 그 선인장만이 아니라 이 식물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이 식물원에 있는 그런 식물과 또 그 식물원에 찾아오는 새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쫙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어린이들한테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내용인데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럴까요? 제 수준에 잘 봤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이라든지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에게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어린애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어른들에게 모두가 읽어도 좋은 식물의 이야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공원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한번 썰을 한번 각자 아는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썰을 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길 선생님 되게 잘 읽었고요. 앞으로 다른 작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